회사가 돈만 잘 번다가 주가가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량주 장기 투자한다고 주가가 오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 잘못된 치명적인 결정적인 문제점과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하나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주식시장 주가 상승 절대 바랄 수 없습니다. 대주주와 기업들이 경영권의 두려움을 느껴서 지분율을 높이고 배당을 높이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하고 소액주주 보호에 매진을 하고 이런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주가 상승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정말 중요한 시점이 이제 왔습니다. 경제가 좋아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기에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공급 과잉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의 연약한 어깨로는 이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 문제를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돈 많은 기업들과 대주주들이 동참하도록 우리가 외칩시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라. 무능한 부도덕한 경영진들은 물러나라. 이제는 외쳐야 될 때입니다.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같은 주식인데 경영진 최대 주주가 들고 있는 주식은 일반 투자가들의 들고 있는 주식에 비해서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릴까요? 이것 또한 지배구조 문제의 후진성이 바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제일 대주주, 지배주주, 저희 우리가 비난할 때 황제 경영을 한다고 우리가 비난하는 지배주주는 소액주주들이 모르는 특별한 베네핏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또는 뭐 높은 연봉도 받아가고 거기다 비자금도 조성하고 판공비도 마음대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쓰기도 하는 나쁜 관리도 많고 접대비도 쓰고 또는 자기 개인 회사를 이 회사로 하여금 지원하기도 할 수 있고 친구 회사 도와줄 수도 있고 자녀 등 주변 친지들 취직도 시켜줄 수 있고 탈법적이고 불법적이고 전근대적이고 기존 대주주만 엄청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챙깁니다. 이 전근대적인 제도가 아무런 도전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시 되지도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의 가치를 잘 아는 또는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주주가 항상 M&A 제안을 합니다. 이번 우리가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 사례를 보지 않았습니까? 트위터 주가가 30 몇 불 할 때 일론 머스크가 거의 30-40%의 프리미엄을 제시하면서 인수를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딜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딜이 성공한다면은 트위터의 대주주나 기존 소액주주들 모두 다 몇십 %의 프리미엄을 받는 가격으로 일론 머스크한테 팔게 됩니다. 제일 대주주나 한 주를 들고 있는 주주나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어떤 회사의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현재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는 새로운 경영진이 등장했다. 그럼 지분을 좋은 가격에 모두들 같이 팔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가 주식 투자의 큰 매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기업을 매각할 때는 공개 매수를 의무화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M&A를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M&A를 좀 더 편리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공개 매수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로 소액 투자가들은 M&A 기대에 대한 투자 매력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더 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이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모순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입시다. 공개 매수 제도를 의무화하자고. 우리가 누구나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개인들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도 우리가 자본시장의 주연이나 조연이 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실제 벌어진 현상은 엑스트라도 못 돼요. 이거는 희생양, 초알바지, 봉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주나 기업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봉으로 전락한 이 개인들의 슬픈 현실을 우리가 더는 외면하지 맙시다. 살겠다는 이유로 부채 다 갚고 위험 투자 안 하고 현금 쌓아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를 대비해서 현금 쌓아두고 배당도 현금 나가는 게 아까도 찔끔찔끔 주고 주가가 저평가 됐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냐. 나 주가 관심 없다. 나는 이 회사 아들한테 물려줄 건데 주가 올라가면 세금만 올라간다. 나는 주가가 싼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꽤 많아요. 어차피 물려줄 지분인데 상속세만 많이 내게 주가가 뭐하러 올리냐. 우리 투자가들과 목적 함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서 하자고요. 실제로 기업의 승계나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꼭 많이 떨어져요. 세금 절약하려고. 기업의 내용을 일부러 막 나쁘게 만드는 걸로 저는 심증이 갑니다.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상한 주식시장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그런 문제에 별 관심을 안 기울여서 그렇지.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한국 주시장은 참 경제는 멋진데 시장은 참 후지구나. 투자가들은 그걸 모르고 열정적으로 달려드는구나. 젊음의 열정은 주시장에서는 미덕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아까 말씀대로 경영권 시장을 만들자. 이분 적대적인 경영권 시장도. 둘째는 기업들의 혁신적인 코퍼레이트 액션을 시작하자.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 케이스를 우리가 봤잖아요. 별것도 아닌 자사주 매수 정책을 딱 확립하니까 다른 증권사나 보험회사 주가 헤맬 때 이 두 회사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이제는 이런 게 주가에 사업자라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시장에서. 투자가들이 얼마나 그런 거를 갈구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익사이팅하고 즐거운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뭐 반복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에쿼티 컬처가 없다. 지분, 주식이라는 거가 뭔지에 대한 문화적인 공감대가 없다. 주식은 지분이에요. 기업의 지분. 좋은 기업의 지분을 사모아서 그 기업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경쟁하는 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은. 그런데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물려줬다는 이유로 작은 지분으로 당연히 이 기업의 주인은 이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주고 나머지 지분 갖고서 매매를 위한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의 증시의 비극은 출발한다. 주식한테 경영권 지분의 가치를 돌려주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주식이 남발돼서 과잉 공급돼서 어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너무 많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 수요가 골고루 상장 기업들한테 배분돼서 주가가 다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 한정된 수요가 인기나 테마나 그런 꿈이나 스토리 이런 걸 쫓아서 불나방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머지 주식에는 관심이 아예 없고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는 멋진 성장성이나 황홀한 스토리나 인기만 쫓아다니는 한정된 수요만 있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보고서 주식을 오래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는 없는 거예요. 이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돼버렸어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평가된 인기주와 엄청나게 저평가된 비인기주로 지금 양극화돼 버렸어요. 주식시장이. 수급 불균형이 초래한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투자자한테 어떻게 권유하겠습니까?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너무 싸니까 비인기주를 들고서 하염없이 기다리라고 추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기업이 돈도 전혀 못 벌고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도 상당히 증명할 수도 없는 신기루 같은 거지만 인기가 있으니까 100배의 퍼에 이 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시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정상적인 두 가지 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투자 전략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차등 의결권 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주주들이 자기들이 너무 아끼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분율은 낮지만 이 사람이 꼭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주들이 그 경영진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데 그냥 법으로 일괄적으로 차등 의결권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게 한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작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과잉 행사하고 있는 일종의 대주주나 오너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 차등 의결권, 지금 우리나라 다른 과연 나머지 소액 투자가들이 꼭 그 사람들의 경영의 능력을 꼭 인정해서 그 사람이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랑은 조금 미국은 좀 맥락이 다른데 뭐 차등 의결권 문제는 뭐 또 오늘 여기서 얘기하자면 또 너무 이게 격갈래로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어떤 신기술 사업이나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차등 의결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경영진이 기술이나 특별한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는데 부모님 잘 만나서 경영을 하고 있는 많은 상속 경영진들한테 차등 의결권 제도까지 부여한다? 그건 뭐 계급 사회로 가자는 얘기죠. 너무 이제 적대적 M&A 시도가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경영권을 방영하느라고 오히려 사업의 hin정을 못 쓰게 될까봐 생긴 이제 제도라고 이해하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지금 주식의 시가총액이 1조예요. 근데 부채는 다 갚았어. 부채가 없어.
그래서 1년에 배당으로 한 500억 나가고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한 5%겠죠. 주식 투자가 돼 배당 수익. 이런 기업들 많아요. 부채는 별로 없는데 시가총액 1년에 순이익은 한 2천억 나. 시가총액은 1조야. 퍼가 5배예요. 우리나라 지금의 평범한 전통 산업이 다 이래. 배당으로 한 몇백억 나가요. 순이익은 2천억이고 매년 1,몇백억씩 현금이 쌓여. 근데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회사의 CFO 오면은 전권을 가진 CEO 오면은요, 뭘 하겠느냐? 500억 배당 1년에 배당 500억 나간다. 배당 주지 말고 500억을 가지고 차입을 일으켜요. 1년에 이자 500억 낼 생각하면 돈을 얼마 빌릴 수 있어요? 1조를 빌릴 수가 있어요. 자기네 회사 주식을 다 살 수 있어. 자본시장에서요, 주식과 채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 두 가지의 믹스는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너무나 멋지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부채는 나쁜 거, 부채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채는 다 갚아버리고 증자만 막 하다가 오버 캐피탈라이즈가 돼 있는 거예요. 자본이 너무 비대해. 자기 자본만 비대하고 타인 자본은 너무 적어. 이걸 다시 리레버리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차입을 일으켜서 주식을 자사주를 사는 거예요. 주식을 상환하는 개념이죠. 부채를 일으켜서 주식을 리타이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EPS가 폭등을 하죠. 차입은 조금 생겼지만 이자가 낮으니까 차입금 이자 내는 거 아무 부담 없어요. 주가가 갑자기 몇백 오를 수가 있어요. 넌 이런 기업들이 너무 질비하게 보여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이런 거를 상상을 안 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가 이런 제안을 하면은 아유 어떻게 차입을 일으켜서 주식을 사요 이런 반응이 나오겠지만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차입금이 너무 많을 때는 주식을 발행해서 차입금을 갚았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해봤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기업은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할 때가 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코퍼레이트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구조를 효율화하고 유효자산이나 무수익 자산을 빨리 현금화해서 비대한 주식을 좀 줄이고 너무 없는 부채를 좀 늘리고 레버리지가 너무 없는 기업은요, 정치에 빠지게 있어요. 레버리지가 적정 수준에 있어야 기업의 활력이 생기고 리턴 온 에쿼티가 올라가고 주가가 힘있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수익을 주는 좋은 시장이 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우리나라 시장이 언젠가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지난 13년간의 미국 시장 같은 멋진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재현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멋진 플레이를 하는 존재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혁신자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투자가들한테 참고가 될 만한 36년간 투자하면서 제일 성공했던 기업과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놓쳐버린 기억을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90년대 중반에 호주에서 일을 했어요. 호주에서 코리아 펀드를 운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출장을 나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삐삐를 사용하고 있어요. 삐삐를. 그런데 다른 나라 젊은이들보다 삐삐에 대한 그 호기심과 열정과 삐삐를 아끼는 문화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이동통신 문화에 특별히 더 친숙한가? 왜 그럴까? 보통 그때는 이동통신의 보급률이 소득의 함수라고 봤거든요. 소득의 함수, 국민소득의 함수.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이미 이동전화기가 나왔지만 너무 비싸서 아주 부자들만 폼으로 갖고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삐삐로 연락을 할 텐데 대한민국이 5년 뒤, 10년 뒤에 모바일 폰의 보급률이 몇 프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 이미 젊은 애들의 삐삐 사용 행태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동 전화기가 조금만 가격이 싸지면은 보급률이 폭발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소득이 비싼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급증할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그때 한국이동통신 주식 지금 이제 SK텔레콤으로 바뀐 주식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던 뿌듯한 기억이 있고요. 그럼 그것도 결국은 성공 투자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눈에서 시작된 눈에서. 사람들의 비헤이비어를 보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나라 사람들은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높네. 왜냐하면은 다 인구가 젊고 도시에 다 살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간의 교감을 중시하고 다른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훨씬 높은 나라보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훨씬 높아질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느낌이 오거든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과 귀에서 시작돼서 어느 순간 야 이런 거 투자하면 좋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왔을 때 성공 투자의 가능성이 높지. 남한테 들은 얘기로 성공 투자할 확률은 매우 낮아요.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고도의 사고가 필요한 독특한 사고가 필요한 게임이기도 해요. 반면 제 옆을 스쳐 지나간 제가 제법 부자가 될 수 있던 투자의 기회는 게임 산업이었어요. 게임 산업. 2000년대 초반에 뭐 지금 NC소프트 같은 회사도 그렇고 이미 몇몇 게임사가 나타났는데 투자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게임을 안 해봤거든요. 온라인이나 PC 게임을 안 해봐서 게임이라는 것이 젊은 애들의 놀이문화 정도는 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 뭐 회사 가치는 몇백억 정도의 이제 펀딩들을 찾아다니는데 야 이게 무슨 몇천억짜리가 되겠어? 게임 회사가? 게임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뭘까? 게임하면서 돈 내면서 게임하는 사람이 있나? 가입할 때 가입비 받으면 사람들이 게임을 할까? 가입비 5천 원은 낼지 몰라도 몇만 원은 안 내겠지. 저는 게임하면서 사람들 아이템을 돈 주고 살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그때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그때 미친 척하고 정말 몇 천만 원, 2천만 원만 사놨으면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었던 건데 저도 그때 이미 아주 젊은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나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쓸 용기가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게임 산업 투자기에는 다 흘려보냈어요. 결국 저도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만드는 고수준까지만 머리가 깨우쳤던 거죠. 사람들한테 꼭 필요는 없지만 인생을 즐기는 데 필요한 서비스 이런 거는 저도 좀 폄하했던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할 때 이제는 사람들의 생필품,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잘 만들어서 돈 버는 회사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재밌고 즐겁고 편하게 해주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가치가 월등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무슨 산업이야. 이런 회사인데 어떻게 돈 벌겠어. 이런 나이 든 사람들 생각으로 가볍게 무시하는 이게 아주 돈 버는 데 쥐약입니다. 투자가들이 듣기 불편한 답이겠지만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효용성이 별로 없어졌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한때 성공 투자의 아주 방정식이나 금가 옥저였는데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이 너무 강력하게 노정되어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주의 이익과 연결되는 루트가 차단돼 있고 장기 투자를 할 정도로 미래의 가시성, 미래를 전망할 수 있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뒤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 3년 뒤, 5년 뒤 상황을 전망하기 어렵지 않았던 20세기에는 멋진 투자 기법이었는데 매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21세기에 있는 장기 투자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3년 뒤, 5년 뒤 어떤 산업이 어떻게 사라지고 어떤 신산업이 등장해서 현재 성장 산업처럼 보이는 산업을 잠식할지 알 수가 없고요. 사람들이 이 산업이 더 이상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한테 친숙한 산업 중에 하나인 증권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봐요. 올해 증권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죠. 올해는 작년보다 좀 못하겠죠. 작년에는 1조 이상 순이익을 낸 증권회사들이 질비했어요. 그런데 증권회사들의 시가총액은 꽤 오래전, 10년도 더 됐는지 몰라요. 그 증권회사들이 순이익이 1,000억, 2,000억일 때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어요. 옛날에 순이익이 1, 2천억밖에 안 날 때는 증권 산업이 굉장한 성장 산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펄을 20배, 30배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조를 벌어도 증권 산업의 앞날은 그렇게 밝거나 성장성이 있다고 보질 않으니까 퍼가 서너 배. 돈은 과거에 비해서 5배를, 10배를 더 벌었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밤토막 나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임입니다. 3년 뒤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꼭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 전망이 맞아도 3년 뒤 이 기업이 지금보다 이익이 3배가 늘어도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가 참 멋진 말인데 21세기에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수급 불균형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망산업, 성장산업, 신산업의 카테고리에서 밀려나는 순간 PE 멀티플, PB 멀티플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 전후에서 주식을 빨리 교체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이 되는 게 뭐가 우량 주식이냐. 지금 우량 주식이 3년 뒤도 우량 주식이냐. 현재 우량 주식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장기 투자를 하면 좋은데 우량 주식 개념이 계속 바뀌어요. 20년 뒤에 제가 우량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주식을 지금 아무도 겉도 보지도 않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돼요. 진짜 현재 우량 주식 또 앞으로 당분간 그래도 예측 가능한 몇 달 동안은 괜찮을 만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3년 전, 5년 전에는 내가 이 주식이 너무나 우량 주식이라고 해서 5개를 사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사양 산업이구나. 이런 오싹함을 느낄 거예요. 실제로 10년 전, 20년 전에 소위 증시 전문가라는 저한테 주변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죠. 야, 자식들 이름으로 주식 몇 개 사놓으려 그래. 10년 보고 20년 보고. 얘네가 지금 태어난 애가 대학 들어갈 때 또는 사회에 진출할 때 약간의 목돈이 되면 좋잖아. 5개만 추천해봐. 또 젊은 저가 또 그 세상의 무서움을 모르고 막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5개 이거 딱 사놓고 잊어버려. 지금 와서 보면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여러분,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을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주 쉽게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에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아, 우량주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 자기 포트폴리오를 세상의 변화와 산업의 변화에 계속 조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의 2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된 것은.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등장한 트렌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건요, 그 요인들이 오랫동안 누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세계 모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제가 나쁘다고 통화를 남발한 역사가 벌써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 경제가 정말 나빴는지도 의문이에요, 저는. 얼마나 좋은 경제를 꿈꾸고 있는지 몰라도 그럭저럭 견딜 만한 경제를 나쁘다고 정치적으로 진단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계속 찍어낸 그 미필적 고의의 잘못이 오래 누적돼 있다가 지금 시장의 반격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매크로 이코노미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시장의 생리는 잘 알거든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 또 금리 상승 국면은 생각보다 시비어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어요. 아마 금리를 미국이나 우리나라 금리를 한 1, 2% 더 올리고 진정될 정도라면은 그 정도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금리가 그저 한 3, 4% 그 정도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다시 금리와 인플레 걱정 없이 경제가 주식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저도 바라는데 마음 한구석에 찝찝해요. 이거 너무 오랜만에 등장한 괴물이라서 20, 30년의 누적된 모순을 한꺼번에 다 되돌리려고 하면은 어쩌면 금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까지도 갈지 모르겠다. 우리가 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40년 전에 미국 금리가 몇 프로였는지 아십니까? 40년 전에 미국 금리가 20%였어요. 미국이 금리가 20%라면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미국 금리가 20%를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로 금리에서 1, 2%, 2, 3% 올리는 정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는 화폐 무시 현상, 돈을 무시하고 실물 자산을 선호하고 저축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인플레 심리가 이미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소하는데 금리 1, 2%, 2, 3% 올려서 될까? 약간 저는 의문이에요. 인플레가 진정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품을 다 걷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금리가 훨씬 높은 수준까지도 올라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잘 실체가 불분명하지. 비트코인도 막 사고 막 몇천만 원에 막 사고 NFT도 막 사고 그림도 막 사고 돈과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나는 사고야 말겠다. 돈 들고 있으면 손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돈의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돈의 가격인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데 과연 금리 1, 2%, 2, 3% 올려서 될까? 제가 그냥 기우이길 바라지만 조금 더 시비어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확률적으로는 20, 30%밖에 안 될지 몰라도 금리가 7, 8%도 갈 수 있다.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도 상상해보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아주 전혀 매력이 없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보면 자기네 지분율을, 많은 기업들의 지분율을 그래도 조금씩 줄이지만 아직도 큰 지분은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시 증시가 업그레이드 되고 세상에 새로 등장하는 많은 신산업에서 또 괄목 상대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하여튼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좀 편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다시 관심을 크게 갖고 다시 좀 순매수를 하게 하려면은. 근데 선진국 지수 편입이 아까 말씀드린 많은 제도적 미비로 시간이 꽤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제도가 아직 후진적인 제도가 너무 많아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꽤 있어요. 둘째로는 우리 외국 투자가들이 볼 때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코릴레이션이 꽤 높은 거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옆에 붙어 있고 과거에 중국의 고성장에 큰 베네핏을 우리가 받고 또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친중국 행보를 좀 했었고 서방 투자가들이 볼 때는 한국은 중국의 프락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어요. 중국 경제의 상황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좋고 중국 시장이 많이 오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관심을 좀 다시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장기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 15년, 20년 전부터 모든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은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물어보면은 100명 중에 95명은 중국입니다. 그랬거든요. 현실은 어땠을까요? 지난 15년간 가장 재미없는 시장이 중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미래 전망이 맞기가 힘들어요. 그 누구의 미래 전망에도 너무 많은 가치를 두지 마세요. 잘 안 맞아요. 어떤 석학이 하는 전망이라도. 아무튼 중국 상황이 우리나라한테 외국인들의 동향 측면에서 제법 중요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산업의 업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양사는 아직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나 IT 경기 좋을 때는 한국 주식을 그래도 어느 국면 동안에 순매수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팬데믹 이후에 과잉 투자의 영향으로 지금 IT 산업 전반적으로 재고가 빌드업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나 IT 산업의 향후 6개월, 1년 전망이 썩 밝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외국인들이 향후 6개월, 1년간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지만 않으면 고맙지 다시 시장에 힘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순매수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지금 현재 어려움은 우리나라 국내 사람들의 힘으로 타개를 해야지 외국인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 제가 자나깨나 주변 사람들이나 개인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시장의 무서움, 주식 투자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36년간 투자를 하면서 주식시장은 참 무서운 곳이구나. 주식 투자는 참 어려운 게임이구나. 세상의 변화는 참 놀랍구나. 그 변화를 내가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항상 이런 회한을 느끼고 살고 있는데 코로나 직후에 주식시장에 열풍이 불었어요. 많은 개인 투자가들, 젊은 투자가들, 또 신규 투자가들, 초보 투자가들이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어요. 개인들이 오랜만에 주식시장에 복귀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이긴 했지만 너무 걱정스러웠던 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뛰어들 때는 이미 반쯤은 실패를 잉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많이 오르는 걸 봤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오르는 시장에 소위 포모라고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일단 뛰어드는 거. 둘째는 인기와 입소문과 열풍에 휩싸인 섹터를 공략하게 돼 있어요.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안 하던 사람들이 시장에 돌아올 때는 자신감과 용기와 열정으로 무장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1년에 20% 수익률 내려고 투자를 안 하고 더블이다. 한 달에 30%다. 뭔가 섹시한 스토리를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섹시한 스토리의 업종은 다 이미 꽤 많이 올라 있는 업종이죠.
많이 오른 시장에 많이 오른 섹터를 공략하게 돼 있다. 어떤 열풍에 뛰어든 투자가들은 10중 8구 실패해요. 주식 투자가 시장이 어려울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사야 돈 벌 기회가 그래도 확률이 좀 있지. 시장이 뜨거울 때 신문에 막 주식 기사가 넘쳐나고 책방에 가면 주식 투자 지침서가 쌓여 있고 주변 사람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오른 시장에 뒤늦게 들어와서 많이 오른 종목을 사게 마련이고 관성 때문에 산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때 또 자신감을 가져. 내가 맞았구나. 거기다 투자금을 늘려요. 1,000만 원 갖고 투자해서 20% 벌면은 그 다음에 5천만 원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또 용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되게 이상한 용어예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거는 누가 최초에 만들었는지 참 궁금하지만 주식 투자에 약간의 명분을 실었어. 명분, 애국심.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투자가들한테. 외세에 맞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지키자. 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 마음속으로는 돈 벌려고 온 건데 겉으로는 이 좋은 명분에 우리 개인들의 집단 심리가 작동하는 이제 그때 약간 자기 최면도 걸려요. 난 동학혁명군이야. 외국인들이 팽개치는 우리나라 우량주를 사서 결국 그들한테 한 방 먹일 거야. 동학개미운동. 그 용어가 개인들의 투자 열풍을 뜨겁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막 신문, 방송 뉴스에까지 그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개인들이 그냥 재미삼아 하는 말의 수준을 넘어선 거죠. 방송에 뭐 증시 뉴스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투자는 절대로 집단 심리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확신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36년간 투자하면서 머조리티, 다수의 투자자가 돈을 버는 국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수가 5년 동안 오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때도 돈 버는 사람의 숫자는 돈을 잃는 사람의 숫자보다 적어요.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임이에요. 다수의 편이 서는 순간 나는 이미 깨지겠다고 각오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학개미 운동군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때 행태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손실을 볼 거라는 거는 너무 자명해 보였어요. 주식 투자는 항상 스마트한 소수가 평범한 다수의 돈을 뺏어먹는 게임이에요. 스마트하고 비범한 소수의 편에 서지 않으면은 항상 손실을 보는 건데 자기의 전략을 다 노출하고 다 스크럼을 짜고 으쌰으쌰하면서 같은 종목을 공략하고 다 팔 테면 팔아봐라. 내가 다 사주겠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만 팔았던 건 아니에요. 기관 투자가, 국내 기관 투자가도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원래 동학혁명은 실패한 혁명이었는데 왜 그런 용어를 붙였을까요? 근데 일종의 이제 집단 행동, 데모를 한 거 아니에요. 동학개미 운동이란. 근데 6개월, 1년 뒤에 주변을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내 뒤에 우군이 수백만 명 있을 거라는 든든함을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남아있는, 데모하다가 전경에 맞섰는데 주변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 혼자 남아있는 그 모골이 송연한 외로움, 고독감. 지금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개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때 다 우군이었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지? 그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던 예탁금은 다 어디 갔지? 그때 그 좋다던 종목들은 다 왜 이렇게 돼버렸지? BBIG라는 또 용어가 등장했었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지금 그때 그 무렵에 비해서 지금 그 BBIG라고 카테고리로 만들었던 종목들 주가 보면은 가슴 쓰리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내가 한번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은 그 후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지난 36년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실패의 잘못을 한 10번쯤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쓸쓸함과 고독감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위 전문가란 저도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렇게 시장이 어려운 건데 주변 사람들 지난 몇 달간 몇십 프로 벌었대. 거기에 이끌려서 그래 무슨 종목으로 벌었대. 나도 그거 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돈이 벌리는 게임이면은 그렇게 주식 투자가 쉬운 거라면 누군들 부자가 못 됐겠습니까? 부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단순 논리로 열정으로 뛰어들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저는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 무렵에 처음 주식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로 끝나겠구나. 거의 뭐 100% 확신했어요. 계속 투자하던 사람들 조금 나요. 그 사람들은 시장의 무서움을 좀 알고 어떤 열풍 때 그동안 물려있던 주식을 좀 팔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새로 뛰어든 사람들은 고고싱이거든. 제가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인생은 살얼음판이더라고요. 지뢰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 발을 뭔가에 홀려서 지나치게 힘있게 내디디면은 얼음이 꺼지거나 지뢰가 터져.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살얼음판이라는 제 표현인데, 누가 다른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제 표현인데, 그 표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살아보니까 인생이 살얼음판이더라. 근데 인생보다 더 살얼음판인 게 주식시장이에요. 살얼음판 주식시장을 자신있게 힘있게 발을 내디뎠다. 우리가 나 자신이 스마트한 소수인가, 비범한 소수인가, 아니면 평범한 후행적으로 뒤늦게 뛰어든 다수인가 한번 항상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요. 나는 좀 늦게 들어왔구나. 그동안 주식시장 투자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서 쭉 안 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소식을 6개월, 1년 듣다가 너무 속이 쓰려서 시작했으니까 나는 좀 뒤늦게 뛰어든 투자구나.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파는 사람이 나보다 더 스마트한 사람이겠구나. 이거 내가 지금 사면 손해보기 십상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되거든요. 주식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오판을 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인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오판을 할 확률이 항상 높은 것인가, 항상 겸손하게 새겨봐야 돼요. 세상에는 나보다 스마트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천만 명, 수억 명일 수도 있어요. 그 수많은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다 산 다음에 그 주식을 더 비싸게 사줄 다른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개인들이 오래 묵혀뒀던 돈을 열정적으로 다 쏟아부었는데 증자가 뽑아가고 IPO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식 매물이 나오고 수십조 원 금방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들고 있는 주식을 사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없단 말입니다. 외계인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기업 다 점검해 봤지만 주식을 살 큰 수요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손실이 깊어가고 가슴 아리를 계속하고 계실 텐데, 이번 한 번의 실패는 좋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이런 비슷한 패턴이 향후에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타이밍상 미스테이크를 범하거나 어떤 종목 선정에서 오류를 범했던 거는요,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데 항상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가슴속에 잘 새겨야 돼요. 성공했던 달콤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실수했던 기억은 가슴에 오래 새기고 사는 게 좋거든요. 이번에 나 경험이 짧아서 내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는 거 꼭 간직하세요. 주시장은 똑같은 패턴이 항상 반복합니다. 이름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주도 업종, 인기 업종만 조금씩 달라지면서 패턴 자체는 비슷한 패턴이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돼요. 아마 1, 2년 뒤, 2, 3년 뒤에도 또 한 번 열풍이 불 거예요. 그때 또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들이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열풍이 불면은 이번에는 진짜다 그러면서 투자가들이 또 몰려들 거거든요. 거기에 대고 또 기업 공개가 본물이 터지고 증자들이 터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투자가들한테 제가 이 시 한 편을 소개할게요. 이 시를 읽으면서 투자가들한테 이 시는 주식 투자가들이 위해서 쓴 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드는 시를 한 편 발견했어요. 제목이 모든 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모든 시간이. 제목이 정현종.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무두커니 보내진 않았는가.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저한테 왔던 모든 여러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던 기회를 제가 조금 더 물어보고 귀 기울이고 파보고 말을 걸고 조금 더 그 아이템에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고 했었으면은 수많은 기회 중에 한두 개는 포착하지 않았겠어요. 다 흘려보냈어요. 우두커니 귀머거리처럼 밤벙어리처럼 건성으로 흘려보냈어요. 사실은 그 순간이, 그 사안이,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다 꽃봉오리였을 텐데 그냥 다 흘려보냈어요. 여러분들 투자의 인생 앞날에도 이런 기회들이 계속 올 겁니다. 긍정적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말을 걸고 애정을 갖고 잘 들여다보고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꼭 기회를 잡아서 모두들 성공 투자해서 큰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